네, 깜짝 놀라셨죠? 여자분 앵커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있었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 뭐 제조업도 안 좋았다, 미국 얘기입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시장의 모든 관심은 여전히 국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마디 준비했는데 먼저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세상의 모든 이목이 글쎄 연초부터 미국보다는 국내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의 합산 수익률이요. 데이터를 쭉 보니까 20년 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새해가 열리고 첫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 합산이 지금이 가장 수익이 좋았다라는 거. 자,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이목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내로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방중하고 있죠. 6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을 한번 다뤄봐야겠다. 중국을 달아보는 시각입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팀 김경환 위원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합니다. 네, 칙칙하네요. 저희 남자 둘이서. 네. 네. 자, 뭐부터 여쭤볼까 아주 고민했었는데 먼저 뭐 방중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네.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경환 위원의 텔레그램 오기 전에 바로 제가 업데이트된 거 들었는데 순서가 아쉽다? 이런 코멘트가 하나 있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글쎄 한한령 해제는 좀 요원할 것 같다라는 네. 것이 어제까지 업데이트인데 뭔가 양국 간의 MOU도 많이 치른다 그러고 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네. 기대한 것만큼의 네. 그런 효과는 아직 없는 겁니까? 방금 저희가 채널에다 올려드린 것 중에서 이제 기사에다가 제가 첨삭한 거는 네. 일단 양측에서 지금 제일 저희가 국내에서 기대하고 계신 건 한한령 해제고 이제 문화교류나 컨텐츠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분명히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에서 이제 공감대는 있었는데 제가 순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 체육이나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뭐 바둑 같은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쪽 단계적으로 이제 교류하겠다는 부분이 당연히 뭐 우선순위야 저희가 잘하는 걸 먼저 하면 좋겠지만 조금 이제 쉬운 거부터 시작한 느낌이라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단 공동 발표나 이런 건 없었지만 내용 자체는 지난 경주에서보다는 한 단계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한중 관계를 계속 이렇게 다지거나 바닥에서 다시 이제 어떤 회복시키는 목적은 약간 리스크 해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해칭.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중국 담당자지만 중국 내수가 안 좋은 거는 뭐 투자자들 다 아시고요.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과거만큼 얻을 게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은 중간재라든지 수출 쪽에서 이미 경제 경합도는 더 높아져가지고 중국이 수요가 좋아야 뭐 저희가 뭐 팔 게 있고 아웃바운드 쪽에서 뭔가 얻거나 이런 시대는 당장은 어렵고 네. 그러면 저희가 경합도가 높아지는데 생산망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아서 저희가 뭐 히토류 같은 걸 대변해서 말씀드려도 반도체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공급망 쪽에서 리스크를 주느냐가 좀 중요한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리스크를 막고 공급망을 좀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또 중국도 지금 공급망 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좀 필요한 단계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정상화 자체에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있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뭔가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네. 선도하는 기업들하고 뭔가 수요를 얻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공급망 쪽에서의 불안감들이나 이런 거를 좀 일단 해소하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 친환경이나 배터리나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여기 스탠다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당장 돈이 안 돼도 협력을 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고 국내에서 이제 수혜주 찾기가 과거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문화랑 컨텐츠나 저희가 뭐 K자가 붙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단계에서 보면 일단은 조금씩 이제 가져가자 정도의 이제 눈높이였기 때문에 저는 어제 내용 자체는 진전은 이뤘고 당장 급하게 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늘은 좀 실망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쨌건 간에 뭐 큰 틀에서는 중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방어를 좀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라고 저는 접근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 요 얘기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이 중국한테 상대적으로 얻을 건 좀 있다라는 생각인데 거꾸로
중국은 우리 한국에게 얻는 게 있다면 어떤 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안 좋게 말씀드리면 한중 간의 전반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거칠거나 좀 명목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네. 아시는 대로 지금 많은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 좀 이탈하거나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이제 로컬 기업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서 어려진 기업들이 많이 이탈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외자 기업조차 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기업들조차도 빠져나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느낄 거고 미중 간의 사이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역내에서 공급망 파트너로서 혹은 외자 기업들의 상징성으로서 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의 위치만 저희가 스탠스를 좀 유지해 줘도 중국 입장에서는 뭐 얻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당장 반도체를 크게 바라기는 좀 어려울 거고 네. 전체적으로 협력을 좀 강화하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한국 기업들이 일단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뭐 더 나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좀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중국은 좀 바라고 있어서 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그 정도의 선에서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전면적 복원을 주창했지만 이 전면적인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암묵적으로 긍정적일 수는 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중국 얘기 좀 할 텐데요. 제목이 재밌어요. 다른 게임을 시작한다. 네. 어떤 게임이죠?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썼는데 뭐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새술은 세포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자료에서 좀 썼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중국 쪽의 IPO인데 전략을 좀 많이 바꿨죠. 그러니까 본인들 방식으로 지근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국의 산업화 단계였다면 중국이 최근에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을 올해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선도라는 얘기를 썼죠. 그러니까 추격자가 아니고 카피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끌고 가겠다. 뭐 이제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전략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AI 쪽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혁신 외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제조업 분야라든지 AI 어떤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스탠다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이 좀 장기적인 거고 올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노골적으로 보이는 분야들이 좀 있어서 중국의 투자 아이디어에 좀 삼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IPO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작년에 글로벌에서 가장 IPO를 많이 한 거래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홍콩. 네, 맞습니다. 뭐 저희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제가 여전히 기억나요.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프 시작하고 김기환이 오셔가지고 네. 홍콩을 봅시다라는 것을 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홍콩 거래소도 좀 상장이 돼 있어서 네. 한 2년 전부터 홍콩 거래소 주식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중국이 지금 투트랙으로 홍콩 IPO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어찌됐건 홍콩 IPO 1위를 했는데 일단 투자자들 한 50%가 외국인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중국 주식을 사고 있는데 어떤 주식이 상장되느냐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장표 조금 띄워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올해 이제 예정된 중국의 테크 기업들 홍콩이나 혹은 본토에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라인업들을 제가 추스려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홍콩만 해도 지금 한 300개 기업이 IPO 대기 중인데 이 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이미 상해 심천 A주라는 본토에 발행을 그러니까 상장한 애들이고요. 상장한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1등 기업 중심으로 홍콩에다 재발행하는 기업이 이제 100개 정도 되고 중국이 투트랙을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는 작년부터 CATL이나 항서제약이나 중국의 뭐 식품 음식료 쪽의 1등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 진출 전략의 교두보로서 일단 홍콩에 가서 발행해. 네. 너희 뭐 투자도 하고 돈도 조달하고 홍콩에다 뭔가 커넥트 역할로 일단 상장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작년에 이제 A주에 이미 대장주들이 홍콩에다 좀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1차 트랙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스타트업들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들 상장도 있고 또 본토의 상해 과창판이라고 그래서 테크 기업 반도체 중심으로 테크 인덱스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양쪽에다가 스타트업을 마구잡이식으로 네. 승인을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해주면서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 포함한 중국의 이 첨단 기업들 상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올해 이제 중국이 IPO를 이 홍콩 쪽이든 본토의 상해 과창판이든 간에 이제 스타트업 중심으로 많이 상장을 시키는데요. 올해 중국 정부의 목적이 IPO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지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뭐 제조업을 키우고 기업들 육성하는 방향이 그냥 대놓고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네. 지방 정부가 돈이 빵빵하고 땅 팔아서 이제 굉장히 좋을 때는 그냥 대놓고 그냥 키워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육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보조금을 주기가 좀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이제 막 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의 돈을 풀링해서 시장의 돈을 활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IPO 쪽을 이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고 싶은 GPU 업체들, 메모리사들, 또 많은 배터리 업체들,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린 항공우주 업체들 이런 기업들로 하여금 상장을 빠르게 시켜주는 쪽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최대 화두가 됐던 거는 역시 이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꿈을 꾸고 있는 네. 중국의 이제 뭐 무어스레드라든지 메타엑스라든지 비런테크라든지 이런 GPU 업체들을 일단 상장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뭐 중국의 GPU 하도 사룡하는 것들이 많아서 기업들은 조금씩 다 바뀌지만 중국이 이제 2년 전에 캠브리콘이라고 그래서 과창판에 이제 GPU 첩업체 1호 업체를 본토에 상장을 시켰고요. 네. 이번에 이제 대부분 다 뭐 엔비디아 출신이나 AMD 출신의 이제 인력들이 만든 무어스레드라든지 비런테크라든지 또 최근에 메타엑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제 아주 빠르게 상장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GPU 쪽 자급도에 대해서 현재 한 뭐 35% 정도 자급률이 되는데 요걸 2027년까지 이제 5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이제 목표를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의 제한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물량으로 인해 전술로 가는 게 GPU 쪽이고요. 그 아까 제가 그 올해 상장하는 리스트 중에서 요 GPU 업체들 외에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빈센트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게 HBM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핵심인 CXMT라는 창신 메모리라는 업체가 그게 언제죠? 대충 지금 이게 정해진 건 없는데 네. 이제 중국이 승인 단계까지 가는 거는 아직 표기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네. 이제 공시되는 걸 보면은 대략 예상하건대 1분기 중에 결정이 나서 2분기쯤에 상장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XMT랑 낸드 쪽에서 최고봉인 이제 YMTC 이 두 개 네. 업체가 상반기에 상장을 시킬 것 같고요. 뭐 이들 업체들 투자라든지 R&D 쪽의 어떤 자금 조달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상반기에 일단 상장을 시킬 거고 제일 관심인 거는 요 GPU 업체도 중요하지만 요 메모리 쪽의 양사가 이제 상장을 하고 네. 장비라든지 또 소재 업체들이 반도체 쪽에서 상장을 좀 많이 앞두고 있어서 일단 하반기를 예상으로 하고 있는 HBM 관련된 양산 물론 뭐 하반기가 될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뭐 진척도라든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 미중 관계 사이에서 지금 히토리와 반도체를 매개로 양쪽이 뭐 사실상 휴전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제 HBM 양산에 대한 이제 어떤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들이 성과가 CSMT나 업체들에서 좀 확인이 되면 또 저는 미중 관계가 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네. 지금 히토류랑 네. 어떻게 보면 HBM을 위시한 이 메모리 쪽에서의 줄다리기가 네. 중국이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자립도가 늘어나면 네. 지금의 화해 무드는 조금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뭐 지난번에 이제 저희 연간 전망에서 상반기는 어쨌건 전술적인 휴전이고 양쪽이 이제 중국이 약간 생산력과 공급망을 통해서 약간의 주도권을 잡았고 네. 잡았다기보다 미국이 좀 참고 있는 원인이 결국엔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고 히토류죠.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HBM 재고가 상반기면 동이 나고 결국에는 자국 내 어떤 그 양산 속도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미국과 화해 무드로 가다가 하반기에 만약에 이런 자국 내 메모리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양산 스케줄이 잡히고 상장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들을 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어쨌건 간에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중간 선거 전후로 중국이 조금 더 공세적인 입장, 더 얻어내려는 입장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 네.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CSMT나 이런 업체들이 상장을 해서
진척도 자체가 이게 저희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공시되고 데이터에서 보일 경우에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매우 좀 중요한 대목인데 왜냐하면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이 공교롭게 뭐 레거시 메모리다, HBM이다 많은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기세가 좋은데 중국의 HBM과 미국 엔비디아바 밸류체인 간의 HBM은 다른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이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기세가 올해 상반기가 진짜 고점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시장의 어떤 그 기대라든지 우려는 좀 빨리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이 스케줄 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현지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HBM 관련해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다만 분명히 판을 흔드는 구도가 될 것이고 저희가 시장이 지금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다 중국 쪽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경합도가 높은 부분이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자 계속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상반기는 조금 걱정이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하반기 이 CSMT 같은 업체들의 상장 이후에 전반적인 그 업황이 아닌 구조적인 어떤 진척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의 움직임도 조금씩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또 이 판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IPO 자체가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시사점 자체를 당장 뭐 엔비디아를 대체한다 만다 얘네 기술력이 된다는 데를 떠나서 중국의 행보 자체가 어차피 이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로 보여져서 그거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어떤 IPO나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공 우주 분야입니다. 뭐 지금 중국도 이 GPU 업체들이 이제 4분기에 상장의 어떤 핵심이었다면 1분기의 꽃은 이제 민간 상업용 이제 업체들의 상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이 로켓 날린 게 이제 93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발사에서 한 30%까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한 11개 기종 로켓 업체.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도 지금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선점이 중요한데 마음이 막 되게 급하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네. 93회면 이 러프하게 계산하면 일주일에 2번인데요?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날렸네요. 와. 워낙 이제 뭐 미국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민간 업체 한 5개 업체 네. 그리고 또 국영 업체도 한 2개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매주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사용 기술이나 이런 것들 회수에 대해서는 기술력 차이가 꽤 있는 걸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저희가 뭐 담당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물량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국이 올해 연간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 쪽 섹터에서 테마 중에서 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상업용 로켓 쪽 그리고 재사용 관련해서 상장시키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이게 뭐 몇 년 전에 스타링크나 이제 그러니까 미국 쪽의 이슈와 좀 비슷하게 저희가 중국이 AI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한 20개월씩 늦는데 중국도 화두가 올해 이제 로켓 쪽일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그림 띄워주시면 지금 중국이 발사 계획을 잡고 있는 위성군 발사 계획 자체가 어마무시한데 네. 어쨌건 간에 이걸 선점하는 구조라고 보면은 중국의 목표도 1만 개 이상을 이제 빠르게 올리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 7배 정도 지금 차이가 여전히 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하고 있고 올해 실패도 지금 할 걸로 예상하는데 상장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3장을 앞두고 있는 이제 업체 중에 제일 유명 1호로 예상이 되는 거는 랜드스페이스라고 그래서 랜드스페이스. 네, 랜드스페이스가 제일 유명하고요. 한 5개 업체가 지금 민간 업체들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상장 붐의 어떤 핵심은 중국 쪽 항공 우주 관련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발사 계획 자체가 올해를 이제 상업화의 원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웬만큼 검증이 되면 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좀 밀어주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중국 쪽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게 네. 말씀 중에 이 랜드스페이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랜드스페이스 그러면 이게 중국의 뭐 민간 1호 상장 뭐 특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간단히 얘기해서 스페이스X와 약간 대항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대항마인 업체들이 한 10개 붙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량감 있는 업체 중에 하나고 특례 상장 업체들을 한 5개 정도 앞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2로 지금 상장이 이미 승인이 났고요. 1월 중에 지금 상장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성이 좀 크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GPU 쪽에서도 뭐 캠브리콘이나 무어스레드 같은 업체들이 있었듯이 지금 랜드스페이스가 이제 방향을 끊을 것 같고요. 앞으로 CAS 스페이스라든지 뭐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라든지 뭐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자료화 시켰을 때 이제 상장 업체들이나 이런 규모란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제가 지금 매일 올리고 있는 지금 하나차이나라는 그 텔레그램 채널에 관련된 업체들 정보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 보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2026년 일단 테마 중에 하나는 확실히 우주인 것 같고 미국의 스페이스X가 올해 뭐 2분기 때 이렇게 상장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중국은 역시 좀 더 빠르군요. 1월부터 움직인다.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GPU,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항공 우주 관련된 업체들 또 이제 아시는 유니트리라고 불리는 이제 로봇 업체들 또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 쪽에서 또 업체들, 네. 또 AI 모델 업체들. 물론 AI 모델 관련해서 워낙 중국이 그 범용 쪽에서 모델 쪽은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새로운 분야 쪽에서 첨단 제조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IPO 얘기를 좀 드리고 결국에는 제가 뭐 당장 중국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하나 있으면 좀 자료 좀 띄워주시면요. 이게 뭐냐면 조금 키워주시면 중국의 시가총액 구조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을 투자할 때 사실은 증시 구조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구조가 빠르게 바뀌게 된 계기는 부동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쪽이 무너지면서 한쪽이 무너지면서 다른 쪽의 비율이 올라간 측면도 좀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제조업 쪽에 대한 성과가 수출 쪽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본토입니다. 상해 심천에 5,500개 기업이 있는 중국 증시에서 신흥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한 8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자 쪽, 테크 쪽, 그리고 뭐 전력 장비라고 해서 중국이 잘하는 친환경 쪽, 기계 장비, 또 방산, 제약바 이래서 한 8개 정도 추스려서 얘네들의 이익 비중이 최근 한 5년 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거의 4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추스려서 중국의 이제 은행주가 큰 건 다들 아시잖아요. 뭐 그쵸. 금융이나 뭐 이런 전통 이런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금융만 제외하고 보면은 과거 한 5년, 6년 전에 중국 투자할 때는 소비 포함해서 이제 내수에 좀 투자하는 개념, 중국에서 잘하는 제조기업들 뭐 있겠지 이렇게 이제 투자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금융주 제외하고 보면 이미 한 50% 가까이가 선진 제조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이익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아까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전통 제조업하고 신흥 제조업 쪽.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제조업이라 하면 부동산 짓고 뭐 건설업 지금 막 우리 중국 계속 우려하셨던 부동산 문제 관련된 업체들이나 인프라 관련 업체들이 이제 이익 비중이 거의 0%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네. 반면에 전자통신, 전력장비, 기계장비 또 중국이 잘하는 최근에 조선이나 이런 업체들의 시가총액 비율을 보면 시가총액 이익 비중을 보면 최근 이제 5년 10%대에서 지금 한 2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 기업들이 결국에 마진율이 높냐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굳이 중국까지 우리가 투자해야 될 정도의 어떤 매력이 있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네. 확실한 건 우리가 체감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쟁에서의 경합도가 올라가고 비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막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의 선도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이미 중시는 되게 빠르게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약간의 이제 해칭 차원인데 우리가 경합하는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제외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중국 기업들의 어떤 지분 투자나 경합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보는 거죠.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쥐고 있지만 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신흥국이나 수출 경쟁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투자에 대한 이유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지분 자체는 중국의 이런 경쟁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IPO가 빨라지고 중국의 이 노골적인 전략 자체가 바뀌면서 시가총액도 상당히 지금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좀 보시면 중국의 투자 매력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한국의 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월등하게
기업들이 돈도 벌고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진짜 뭔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강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특히나 유럽에서 아세안에서 다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게 녹록치 않다. 중국이 많은 부분을 따라왔다. 따라서 투자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반도체 메모리 이 업체들은 계속 가져가되 좀 더 시계를 글로벌리 보면 이 선방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들리는데 근데 여기서 좀 질문 하나가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내수가 너무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가 안 좋아서 앞으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을 집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내수를 살리겠다. 어느 쪽에 중국 정부는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올해하고 내년의 핵심은 내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시 주석이나 중국 수뇌부가 했던 정책 기조의 결과물은 결국엔 공급망이나 본인들이 원래 잘하는 수출 쪽의 확장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생산력이나 뭐 이런 그 공급망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강하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탈부동산 자체가 또 대전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도됐던 아니던 전반적인 방향은 수출에 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수 확장을 한다고 해도 성과라든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크진 않고요. 네. 아마 올해와 내년에 부동산 없이 또 부양하려고 하는 내수 자체도 구조적으로 강하게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반영도 또 중국의 투자자들도 중국이 또 보고 있는 궤도하는 방향 자체도 계속 수출이나 선진 제조업 쪽에 좀 맞춰지다 보니까 중국 매니저들 아마 만나서 지금 테마주 뭐냐, 좋아하는 주식 뭐냐 그러면 무조건 선진 제조나 수출주에서 찾습니다. 혹은 해외 진출주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커머스나 CBT 같은 그런 업체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수출 기업 중심으로 찾고 있는 거고 실제로 네. 미국이 지금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공급망을 다 바꾸고 또 AI 투자가 랠리가 있어도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수출이 그 부품이나 판매하는 그 공급망 재확장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견고한 아이러니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시가총액 구성이 이렇게 바뀐 계기가 된 것도 결국에는 최근 한 2년 동안 중국의 수출과 제조업이 좋은데 품목을 분석을 해보면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이 또 AI 관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AI 확장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부분이 중국의 수출과 제조업 비중을 더 높이거나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견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견제하는 과정에서 3년, 5년이 지나면 중국이 그냥 더 MS를 가져가서 파이가 커지니까 그 비율만큼 더 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제일 큰 문제는 마진율이 낮고 말씀하신 디플레이션이 좀 밀어내기 형태로 보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덤핑 같은 쪽에서 뭐 철강이나 공급 과잉 산업들이 당연히 이제 어떤 마진을 훼손시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1등 기업 중심으로 보자면 상당히 더 커지는 계기가 좀 되고 있어서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수출주나 해외 진출 관련 기업 중심으로 중국에서 계속 알파나 베타를 좀 찾으셔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내수에 대해서 아예 그냥 가망이 없다는 아니고요. 네. 신용 사이클이나 물가 사이클이 올해 내년에 좀 돌 거기 때문에 분명히 보실 수 있는 주식은 있지만 이제 중국의 투자 스킴 자체를 이제 바꿔서 거의 대한민국 구조랑 비슷한데 반도체가 없을 뿐이고 생태계가 있는 AI 모델이나 항생테크에 있는 그런 이제 알리바바스러운 클라우드 사업자들 이런 기업들을 분명히 좀 다르게 보시고 그럼 같은데 뭐하러 투자하냐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산업이 되게 많아졌죠. 아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항공 우주나 GPU처럼 떼우려는 산업도 있지만 14차 5개년 계획이 있었던 지난 5년 동안 이미 키웠던 신약 쪽이라든지 친환경 쪽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수학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또 성과도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 중심과 AI 테크 쪽으로 중국을 좀 잘 구성을 하면 신흥국에서는 한국 제외했을 때 거의 원탑 구조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 마진율이 또 올해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구조로 정책을 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상위 기업입니다. 잡주 투자가 아니라 중국 네. 상위 기업은 충분히 마진율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올해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씀하신 그 상위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또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져서 중국은 이제 수출은 어려운가 보다.
이젠 예전에 쌍순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수. 내순환 쪽으로 네. 뭐 이관신도 한다고 하니까 얘네는 이제 내순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한국하고 구조는 똑같다. 다만 HBM을 비롯해서 이 고대역포 메모리만 없을 뿐이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올해 또 자급률이 높아지면 또 모른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베네수엘라니까 제가 그거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도대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왜 가뒀냐부터 시작해서 한국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난민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한테 속속 들어오는 게 뭐 체포되기 바로 전에 중국과의 커넥션이 있었다 등등 뭐 지금의 미국의 행태를 보면 유가나 원유 가격을 완전 낮추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중국과의 뭔가 연계가 있나? 중국을 보신 입장에서 요번에 미국의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지 모르겠고 네. 아직까지 제가 이런 내러티브에 대해서 아주 뭐 크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 원유 수입에 관련해서 어쨌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1대1로 측면에서도 남미 쪽을 보면 네. 앞마당에서 뭐 계속 중국이 남미 쪽과 활개를 치고 있는데 중국의 보여주기식이 어떤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뭐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중국에서 제가 뭐 10년 살았고 중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중남미는 맹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6, 70년대부터 문 닫고 있을 때부터 중남미 쪽에 대한 활용, 외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지속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1대1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을 노린 행보에서 거점인데 그 부분이 타격받았다 이런 건 좀 과대한 평가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있었냐 없었냐는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뭐 볼 때 어떤 이거를 굉장히 과대평가해야 될 정도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은 중국 자체의 영향력은 적을 것 같고 가장 큰 메시지는 뭐 대만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국에 보여질 거냐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신흥국 부채 쪽에서 어쨌건 중남미 쪽 베네수엘라 포함해서 채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일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이렇게 깊게 의미 있게 지금 해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놀라움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대비한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뭐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대만 이슈도 저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고 저는 특별히 그렇게 어떤 아주 즉각적인 이슈로 보지 않고 모니터링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이슈라서 네. 이 부분도 조금 보면서 대만에 주는 시사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떤 그 시사점 주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는 이슈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국 간의 뭐 데이터를 보더라도 워낙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은 다 미미해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죠.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다음은 콜롬비아야, 음. 다음은 누구야, 브라질이야. 계속 남미를 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신다 그래갖고 남미 네. 그러면 중국하고의 커넥션이 되게 큰데 네, 이게 지금은 되게 작은 베네수엘라지만 네, 이게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시작인데 네. 올해 한 9월이나 10월쯤 네. 되면 남미 전반적으로 흔들려서 네. 오히려 또 다른 협상 테이블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가 어제 있어서. 중국에서 나온 칼럼 중에 제목 중에 좀 와닿았던 게 절대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이미 관영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굉장히 뭐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들이 펼쳐놓은 거에 대한 위협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국의 어떤 듀레이션이 미국보다 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몇 개 국가에서의 성과라든지 기세가 꺾인다든지 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중국의 전략은 항상 어쨌건 뭐 미국은 정권 바뀔 때마다 또 톤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쨌건 간에 그냥 그렇게 유지해 왔다는 거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좀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중국도 여러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경계를 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중국이 장기전으로 본다면 뭐 지금 현재 굉장히 뭐가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듀레이션 좀 길게 보고 좀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뭐 IPO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항공우주 로봇 방산, 피지컬 AI 등등도 말씀 주셨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거 한 말씀 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의 모든 이목은 미국의 CES에 가 있습니다.
CES의 화두는 로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는 뭐 현대차가 각광받을 것이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사실 로봇 그럼 또 중국이잖아요. CES가 로봇이 테마라면 이렇게 서구 지역에서의 테마가 되면 중국도 관련돼서 종목이 움직입니까? 저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 좀 있는 산업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만 한다 그러면 모든 성들이 지금 다 하는 구조다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금 상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퀄리티 관리를 좀 하려는 느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니트리도 지금 최근에 조금 그 속도 조절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너무 지금 많은 업체들이 붙어 있고 뭐 그 부분을 좀 밀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개별 기업들로 보기보다는 그 운집한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조금 속도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S 네. 자체는 그냥 업체들 지금 민간 땅에서 나가 있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시사점 크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관련된 투자의 어떤 열기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에는 뭐 이미 알려진 것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공우주라든지 뭐 GPU 쪽 반도체 쪽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 관심사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주가 한국 대통령과 미국 주석,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라 중국 주석이 만나니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양한 이제 복귀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이렇게 팔팔 타면 전광판 새로 나왔잖아요. 거기 전광판에 BYD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공교롭게 테슬라가 지금 8거래일 만에 어저께 상승 반전했거든요. 물론 테슬라를 뭐 전기차로 치부하기는 조금 이제 미미하나 이 BYD 있잖아요. 한국에서 왕왕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BYD는 어떻게 보세요? BYD 국내에서는 모르겠고요. 네. 국내는 어차피 지리차라든지 다른 차종이 많아지니까 올해 조금 더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 더 많이 더 눈에 띄실 것 같고요. BYD 자체는 작년에 수출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악재는 많았고 주가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올해도 이구안신이나 정책의 어떤 규모가 한 25% 줄면서 전반적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수출이나 해외 확장 또 배터리 사업 이런 쪽에 좀 목을 메고 있고 네. 주가가 당장 올해 굉장히 의미 있게 상단을 뚫고 가는 흐름을 보이기에는 조금 업황이나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결국에 살아남는 건 BYD, 샤오미 같은 몇 개의 전기차 업체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일부 구조 조정의 원년이라고 좀 보시고 망한다기보다는 BYD 자체의 어떤 사업 방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 주변에서 저한테도 엄청 물어봐요. 아니 한국에 BYD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지금 사야 돼? 그래갖고 내가 꼭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이는 것과 주가는 전문가 식견에서 좀 다를 수 있다. 지금은 구조조정의 원년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뭐 못다한 얘기는 그 하나차이나 정확히 보이죠? 하나차이나. 네, 영문으로 하나차이나 채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대부분 다 올리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실시간으로 중국 그런 IPO라든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올리니까요.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좀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하나차이나. 네. 너무 영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의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게 됐는데요. 자, 여더운 앵커가 뭐 아침엔 투자도 있고 다양한 스케줄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그녀의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돌아오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우리 장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오늘까지 오르면 이거 구정 전에 저는 여전히 5,000P가 한국 코스피액입니다.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라고 보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